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원문으로 2019년 3월 1일 문재인 씨의 기념사를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3.1 독립운동의 주역,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 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 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 이사들이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여기에서 나열했던 사람들은 국채 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국채 보상운동은 1907년에서 1908년까지 그 기간을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3.1 운동은 1919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내지 13년 후의 일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앞에서 쭉 열거했던 그런 사람들이 12년 내지 13년 후에 3.1 운동에 참가했다.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 참가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먼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들이 금비녀, 은비녀, 가락지를 내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잘라서 팔았다. 그러면 1919년 무렵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판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성의 일이라고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 이전에는 물론 남성들도 단발령에 반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가 스스로 단발을 하면서 그 모범을 보이면서 1919년에 이르면 이 내용에 있듯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 어느 정도는 그런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것은 여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국채 보상운동은 1907년 8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비녀를 찌르는 사람이나 가락지를 끼는 사람이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사람이나 일단은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13년 후에 이 3.1 운동, 3.1 행사에 참가를 했다. 노동자와 농민, 그들이 금비녀, 은비녀, 가락지를 내놓았구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구나. 부녀자, 이 경우에는 좀 가능하겠습니다. 군인은 어떨까? 현역 군인이 3.1 운동의 주역으로 참가를 했다. 이것은 좀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인력거꾼이나 기생, 백정, 머슴이 금비녀, 은비녀와 가락지를 내놨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기생은 여성이기는 한데 기생이 이 머리카락을 잘라 파는 쪽에 들어가게 된다면 기생업을 당분간 쉬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영세 상인이 들어간 것은 좀 특이하지요. 그 당시에 영세 상인이다. 요즘에는 영세 상인, 영세 자영업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1907년에 영세 상인, 똑같은 사람이 1919년에 또 영세 상인, 이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 실제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 검토를 한 후에 나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그랬는데, 학생이나 승려는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아니었죠. 학생들은 그나마 지식인 취급을 받았고 또 고학생이니 이런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대체로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의 자녀가, 특히 아들들이 학교를 다녔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에 참가했던 학생이 1919년 이 행사에도 참가했다 하면은 이미 12년, 13년이 흘렀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학생이 1907년에도 국채보상운동에 참가를 했고 1919년 3.1운동에도 참가를 했다,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은 상당히 좀 신빙성이 없다. 많은 부분이 그 당사자들이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 문장들이 이렇게나 이상하고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A, B, C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 인력거꾼 이런 사람들이 3.1 만세운동에 참가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사실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의 사실과 뒤의 사실을 등호로 연결시키면서 앞에 있었던 일을 한 사람들이 뒤의 일을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뒤 모두가 거짓으로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확히 언제 무엇을 했던 누구시라고 해서 그가 이번에도 13년 후에 또 참가를 했다, 이렇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써주게 되면 그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전반적인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게 되면 이것은 모든 자료가 쓰레기로 된다, 모든 정보가 거짓으로 되고 믿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글쓰기를 할 때 글을 대충 쓰게 되면 그 글은 쓰나마나한 글이 되고 그 글을 가지고 어떤 행사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행사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지요. 특히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은 노동자, 농민, 부녀자는 그렇다 치고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들이 주역이 이 일을 했다는 얘기도 되지요.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은 돈을 모아서
돈이 일정 액수에 도달해야 그래야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의 빚, 왕의 빚을 백성이 모아서 나라 빚을 갚겠다고 한 것이 국채보상운동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의 이 기념사를 보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은 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돈을 내놓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까지 냈다 이런 것이지만 주로 그 돈을 채운 것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돈 없는 사람만 돈을 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정보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낸 것을 그렇게 부끄럽고 천하게 여기고 싫어했던가? 그것을 묻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은 사람은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다 고맙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걸핏하면 장삼이사라는 말을 쓰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들은 공무원이지요. 국민의 아랫사람들입니다. 법 로봇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국민을 보고 장삼이사들 이렇게 써서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감히 장삼이사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항을 하는 것이고 하극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력거꾼, 기생백정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장삼이사라고 문재인 씨가 이야기를 했죠. 장삼이사는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장씨의 셋째 아들, 이씨의 넷째 아들. 그래서 이것이 평범한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100년 전, 110년 전 이런 시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지금 우리의 장삼이사들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에 기생백정 이런 사람들을 나열한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러한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조선시대 신분 서열로 보았을 때도 상민 이상을 가리킵니다. 천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우선 성씨를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장씨네, 이씨네라는 이 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층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열한 그 호칭들을 보면 하층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장삼이사라고 부른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이 용어를 모르면서 사용한 것이고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문재인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묘한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는 3.1 독립운동이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3.1절은 3.1 만세운동을 했던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 3.1 만세운동을 했을 때 같이 했던 것이 3.1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이라고 하면 3.1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3.1 만세운동을 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3.1 독립운동을 한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씨가 이 말을 하려고 했다면 개념 정의를 새로 하고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3.1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것과 3.1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그 기간도 다르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했던 주체도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역이 지리적 영역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야만 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섞어 놓게 되면 전혀 뜻도 없고 전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 만세운동의 주역이다 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쭉 나열한 그런 사람들을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1 만세운동의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운동이라는 것을 주체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참가했다고 하면 되지 주역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사입니다. 그냥 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집단적인 행위, 그것을 주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없었을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비 내리듯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주역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씨의 이번 기념사는 내용이 엉망이다.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준비한 것은 이미 1918년, 그러니까 1919년의 한 해 전입니다. 1918년 하반기부터 착실히 준비를 했던 아주 촘촘하게 그 연락망이라든지 모든 준비를 해서 그렇게 했던 장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갑자기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 여기에 착안을 하게 되면 이 거사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이것은 종교단체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주로 나중에 불교계에서도 참석을 했지만 일단 이 준비 과정을 다 본다면 천도교가 주축이 됐고 그리고 기독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들의 포교 조직을 활용한 조직적 활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간 프로젝트이고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기획에 의한 그런 거사였다. 이것을 적어도 대통령인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죠.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둡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앞에서 우리가 그 개념 정의에 문제가 있다 했던 3.1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의 기념사 속에서 밝혀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이 되겠죠.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 상당히 엄청난 이야기를 해버린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도 보겠지만 어째서 그는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인지, 이 말을 하는 문재인 씨는 이미 100년 전에 태어났던 인간, 100년 전에 활동을 할 정도의 연령대에 이른 인간이었다는 것인지, 계속 그는 우리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가상적인 과거인들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것을 민중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년 전 그 시대에 민중혁명으로 왕조를 쓰러뜨리고 거기에 공화국을 세운다 하는 것은 간단히 왕을 끌어내서 목을 치는 것으로 그렇게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왕을 끌어내서 목을 쳤다 하는 기록은 없지만 어떻든 문재인 씨가 공화국의 국민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1919년 3월 1일 그 문재인이 말하는 우리라는 그들은 어느 공화국의 국민이 되었던 것인가? 궁금한 부분이지요. 도대체 3월 1일에 어떤 공화국이 있었다는 것인가? 문재인 씨는 거기에 답을 해야 하겠죠. 두 번째,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 주권을 꿈꿨다. 1919년 3월 1일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씨의 우리, 문재인 씨가 속해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현재 문재인 씨는 적어도 110살 이상은 되어야 할 겁니다. 어떻든 1919년 한반도의 공식 명칭은 조선국이었습니다. 이 조선국의 이 나라의 최고 어른은 사실은 최고 권력자가 되겠죠. 그것은 조선의 국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국민들이 있겠죠. 엄연히 조선 총독부는 왕 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좀 속여먹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권한 남용도 하고 했지만 엄연히 왕 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왕족을 자기 밑에 둘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되는 까닭이 있죠. 일본도 일본 제국이었고 그러한 행정기관 위에, 일본의 모든 행정기관 위에 천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족을 능멸하는 일은 자기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든 그때 구조는 그랬다.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국민 주권을 꿈꿨다고 했죠. 국민 주권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조선국은 어떠했는가? 조선국 국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죠. 그러면 조선 총독부를 쫓아내는 것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변명들을 합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선 총독부를 쫓아내봤자 조선국 국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국은 군주주권국이 됩니다. 국민주권국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주권국이 되려면 왕의 목을 베고 왕조를 끊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궁궐을 점령해야 하는 겁니다. 역사상 민중혁명이라든지 또 군주주권이 없어지는 과정에서는
군주가 그 주권을 내놓고 쫓겨가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빼앗았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는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군주는 뺏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이고 또 이것을 뺏으려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그것을 뺏으려고 왕의 목을 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죽지 않겠다고 버티는 군주를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00년 전의 주인공들은 바로 그들 양측이니까. 그런데 문재인의 우리라고 하는 세력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군주 주권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때려잡아야 하는 것이죠. 500년 내려온 조선 왕조의 맥을 끊고 궁궐을 폭파시키고 왕족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원래 민중혁명이란 그렇게 잔혹한 것이지요. 그리고 왕을 죽이거나 쫓아내야 하는데 바로 이것이 문재인의 우리 3.1 독립운동을 했다는 그들의 꿈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우리는 국민주권을 꿈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임시정부가 나왔다고 해서 이 민주공화국을 대뜸 지금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지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해버리면 문맥을 잘못 읽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대한민국이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씨도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충분히 그의 말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목을 베고 조선국을 점령하여 민중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의 첫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이야기를 듣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이러니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그것이 열매든 뿌리든 3.1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뀐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문맥을 파악하는데 자꾸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나타나면,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이 됐는데 1919년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대한민국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착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당시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이렇게 쓰기로 하죠. 그러면 우리가 혼란 없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가 어째서 3.1 독립운동의 열매,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그 내포한 의미가 성과 이런 뜻이 되죠. 어째서 그 성과라고 한 것일까? 왜 그것이 성과일까?
그런 겁니다.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 왕을 죽이고, 둘째, 조선국을 점령하고, 그런데 이 조선국을 점령하고 이 부분은 상하이 임시정부 임시헌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그 조선국에 이제 차지한 조선국의 땅에 민중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것이 꿈이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3.1 독립운동이 추구하는. 그런데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는 왕을 못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국을 점령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라져간 그것이 바로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국 땅에 민중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워야겠다 했는데 조선국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것을 조선국의 땅 대신에 중국 상하이에 빌려서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 대신에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 정도만 했어도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대한 사실이 밝혀졌죠. 문재인 씨가 말하는 우리, 그러니까 그들의 그 3.1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100만 국민이 지금까지 기념하고 알고 있었던 그 3.1 운동과는 다른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3.1 운동, 3.1 만세 운동, 이것과 문재인 씨가 이야기하는 3.1 독립운동, 그것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때늦은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다.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루어둔 숙제이다. 숙제를 못한 문재인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무나 오래 미뤄뒀다. 미뤄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오래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친일 잔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되겠죠. 일본 제국의 강점기, 그러니까 20세기 초 이 한반도에 조선국이 있던 시대, 바로 그 시대의 어떤 찌꺼기를 친일 잔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해둘 것은 그 시대는 대한민국이 태어나기 이전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을 책임져라 하면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런데 역시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문재인 씨가 지금 21세기에 그것을 청산하겠다. 그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일잔재 청산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하고 민족 정기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민족 정기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지금과 같은 국가가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것이 되기 훨씬 전에 먼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국가를 기준으로 영역이 나뉘는 것이지 민족을 기준으로 영역이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족 정기를 확립하겠다, 그런 것이죠. 이 민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 민족에 대한 배척, 배타적인 감정을 앞에다 내세운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내의 모든 난민을 퇴출해야 할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축출해야 하겠죠. 혼혈은 죄를 짓는 겁니다. 민족 정기를 더럽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혼혈은 처벌을 하거나 추방해야 하고 국제 결혼은 금지해야 하겠죠. 물론 신남방정책의 3P 이것도 삭제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청와대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순 한글 쓰기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한글 쓰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언어가 돼버린 한자어, 그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나와바리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이제 민족 정기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죠. 문재인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는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그가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그 헌법주의와 이미 오래된 국민 주권주의 이것을 전혀 모르는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다. 이것이 정의이고 문재인이 이것을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기로 하죠. 예우는 누가 받습니까? 독립운동이 받습니까? 예우는 인간이 받죠. 독립운동을 했다고 예우를 받는 인간은 어떤 인간들인가? 그것은 독립운동을 한 인간 또는 그 인간의 핏줄을 이어받은 인간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문재인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독립운동을 한 인간과 그 인간의 혈족은 높은 계급이고 그리고 나머지 국민은 낮은 계급이다. 왜냐하면 예우를 받는 자가 있으면 예우를 하는 자가 있어야 하겠죠. 우리 전체 국민은 예우를 받는 자가 아니면 예우를 하는 자 중에 속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우에 여러분의 그 1대, 2대 그 위에 있는 선대가 독립운동을 한 집안이 아니면 여러분은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후손들에게 이제 그 선대들은 다 세상을 대부분 떠났죠. 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3대까지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3대까지
우리 모두가 그들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이다. 예우를 하는 것이 정의다.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치, 이것을 가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리고 그것이 예우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국가가 그 정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그 인간을 계급으로 나눠서 인간을 차별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이죠. 제3항입니다.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보통 훈장을 받거나 하죠.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거나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지 않았거나 그렇다면 그러한 독립운동은 우리가 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예우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헌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헌법을 위반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이 일로 탄핵의 요건을 또다시 구비했습니다. 국회는 그를 탄핵 소추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갱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씨가 빨갱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알고 싶으면 집중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제는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서 탄압했다. 여러분은 이 말을 그냥 들어 넘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 말을 풀어보면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독립운동가가 누구인가? 그것을 이미 또 잊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지금 문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조선국의 국왕을 죽이고 조선국 영토를 점령하여 조선국 땅에 민중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려는 자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독립유공자, 독립운동가를 유공자로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해서 100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다. 100년 전에 그들은 애국자요, 선한 자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주 상식이 없고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똑같은 활동을 해도 그것이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 어떻게 평가되었는가, 그들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 그 당시에 국가의 주인은 민중이 아니고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이 주인인데 그걸 빼앗아서 내가 주인으로서 갖겠다고 한다면 그 삶은 당연히 고달플 수밖에 없죠. 100년 후에 그것이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살아생전에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그것을 100년 전에도 지금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풀이한다면 틀린 풀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립운동가는 어떤 자인가? 사상범이다. 문재인 씨는 사상범으로 몰았다. 그래서 탄압했다 했는데 사상범 맞습니다. 그때는 일제, 그러니까 일본 제국뿐만 아니라 조선국도 이런 식으로 왕을 죽이고 민중이 주인인 그런 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사상범이고 반역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겠죠. 오늘날의 인식,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그들은 몰랐던 것이고 우리의 인식과 100년 전을 살던 그 사람들의 인식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상범이라는 것이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이 문장하고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이 두 문장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죠. 사상범은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이것이 문재인 씨가 그 당시에 사상범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의 말은 진짜 공산주의자에게 사상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상범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씨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상범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사상범에는 물론 공산주의자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하면은 군주주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왕을 부정하니까. 그러면 사상범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가? 조선의 경우에, 조선국의 경우에 조상을 부정하는 자, 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드는 그 믿음을 부정하는 자도 사상범에 들어갑니다. 공인이 안 된 종교를 믿는 자, 이것도 사상범에 들어가죠. 그 당시 100년 전 그 시대에 허용되는 사상,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 국가 체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경우는 다 사상범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상의 자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면서 생겨난 그런 권리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범은 공산주의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큰 개념이다. 이런 점에서 사상범은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비판한 것은 문재인 씨가 틀린 거다.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갱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는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갱이가 무엇인가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죠.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듣기에는 조금 그것이 정식 명칭처럼 보이지 않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빨갱이라는 이름의 물고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갱이라는 것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공산주의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명사입니다. 지금도 영어로 REDS, 빨갱이가 되겠죠.
이것이 공산주의를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어에서는 whose, 그래서 R-O-U-G-E,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게 되면 루즈가 됩니다. 루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는 그 빨간색 화장품, 그것을 루즈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프랑스어로 원래 빨간색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산주의하고 관련해서 극좌파의 공산주의, 혁명파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빨갱이라는 말은 공산주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진짜 공산주의니 가짜 공산주의니 혹은 좀 다른 공산주의니 하는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는 이런 것이죠. 진짜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좋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아나키스트는 무정부주의자, 요즘 같으면은 세계국가주의라고 할까, 국가를 부정하는 그런 그 사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죠. 민족주의자인 독립운동가, 아나키스트인 독립운동가, 어디에나 독립운동가가 걸린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의 말에 의하면 이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받아들이겠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볼 수 있죠.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서도 문재인 씨는 또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모른다. 그가 이번에 한 이야기, 그 내용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는 통상 빨갱이 맞습니다. 그 빨갱이라고 합니다. 아나키스트는.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인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는데, 민족주의자이거나 말거나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죽이고 그 당시 왕이 국가의 주인이던 시대에 민중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씨가 말하는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최소한 혁명파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혁명파는 빨갱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의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한 그 주장,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사상범이면서 빨갱이가 되겠죠. 겹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고 독립운동가에게 적용이 됐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대우를 한 것이죠. 1945년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그 이전 1919년부터 1945년까지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문재인 씨가 말한 그런 식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상범이면서 빨갱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군주를 위한 독립운동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그 근세사는 풀이를 이렇게 그 100년 전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풀이를 하다 보니까 무슨 왕의 밀사가 어땠다느니 왕이 독립운동을 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왕이 했던 것은 독립운동으로 분류를 하면 안 되겠죠. 군주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문외한들이 역사를 가지고 자꾸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학자들이 국법학 또 국가학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근세사를 같이 정리를 해서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그런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문재인 씨의 그 반박, 원망 이런 것들은 본인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런데 빨갱이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빨갱이를 성토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혁명, 항쟁, 촛불항쟁, 민주화운동, 그것을 달리 말하면 민중봉기가 될 겁니다. 이러한 이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혁명파의 활동에 해당이 되죠.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현재의 상태, 현재의 국가, 현재의 정부를 부정하는, 거기에 대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주의 활동이 아니라 일단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빨갱이 짓인 것이죠. 이 혁명파의 활동은 전부 빨갱이 짓이다.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헌법 위반인 겁니다. 빨갱이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빨갱이 누명을 쓰고, 그 사람 빨갱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갱이 누명을 썼다는 것은 만일 그가, 문재인 씨가 혹시 잘 몰라서 빨갱이 누명을 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다 젖혀 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했는데, 그런데 빨갱이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었다. 그 경우 그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딱하고,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죠. 원칙은 그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켰는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가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짓,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 빨갱이 짓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빨갱이 누명을 쓰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000명이 있다고 해서 5,100만의 생존을 지키는 헌법을 공격하는 빨갱이 짓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구분을 하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갱이라는 말, 그 말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다. 그저 마음이 여려서 피해자 한 명을 보면 한없이 눈물을 쏟는 노인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눈물만으로 5,100만을 지킬 수 없죠. 이 국가를 눈물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 빨갱이 짓을 내버려 두면 국가가 망가져버리고 5,100만이 오갈 데 없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도 기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대한민국 헌법이 바치고 있는 이 국가를 강하게 튼튼하게 지켜서 다음
세대가 자라서 역시 또 그 일을 맡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런 책무를 맡고 누구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 따위가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죠. 문재인 씨는 이 빨갱이라는 말이 가슴이 아파서 그것을 청산하자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빨갱이라는 말은 죄가 없습니다. 빨갱이 짓을 하는 것이 그것이 유죄인 것이죠. 빨갱이 짓을 하고 빨갱이 소리를 듣고 빨갱이로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다 자기 탓입니다. 빨갱이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빨갱이 짓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는 짓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빨갱이 짓 하는 것도 사상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사상의 자유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5,100만이 타고 있는 유일한 보트를 바닥에 구멍을 내는 짓이 빨갱이 짓인데 그런 사상의 자유가 허용될 리가 없죠. 이 빨갱이 짓, 헌법을 깨뜨리는 일, 헌법을 위반하는 일, 혁명을 일으키는 일, 촛불을 들었다 하는 일, 민중봉기, 그것은 5,100만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겁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그것만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문재인 씨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적개심 이것을 지울 때 사라질 것이다. 이 양반은 도대체 한국말을 아는 것인지 38선이 뭔지 아는 것인지 참 하다 이렇게까지 물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는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8선이 이념의 적대감, 그것 때문에 갈라섰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 이념으로 갈라선 것은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빨갱이와 빨갱이 아닌 쪽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5,100만 국민 보고 빨갱이를 껴안아라 하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마음속에 38선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면 복잡하니까 38선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하죠. 이 한반도에는 38선이라고 하는 분단선이 있습니다. 휴전선이라고 하죠. 그것이 왜 그어졌는가? 공산독재, 구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택한 공산독재 체제와 자유세계, 이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 사이에 그어진 냉전의 금이다. 냉전의 담벼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냉전시대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냉전시대가 갔으니까 허물어야 하는가? 또 그 단세포적인 문재인 씨는 이렇게 말을 꺼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38선 북측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여전히 공산 독재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쪽 땅이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놔두더라도 거기에서 도대체 어떠한 지배체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자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굴락이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사람을 집어넣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죠. 사람 처형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형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처형하는 것을 그저 말장난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38선 북쪽에는 그러한 21세기의 전 인류가 그런 인간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 물론 지배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산 독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다르죠.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을 순리라고 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는 것을 역시 순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세상의 이치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은 그 38선을 이념의 적대를 지음으로써 지우자. 물론 이것은 중의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노인이지만 교활하기는 하죠.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이 마음속에 뭐 그렇게 대단한 38선이 있겠습니까? 사실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술 마시는 것은 그래서 싫다고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은 김정은과의 저 38선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공산당만 허용해 준다면, 김일성 사상만 허용해 준다면 그러면 그냥 오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발칙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든 그는 마음에서 이념의 적대심, 이 적에 대한 공산 독재라고 하는 이 악에 대한 그 적대심을 지우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결국 문재인은 북측의 공산 독재하고 우리가 같아지면 이 금을 없애도 된다. 물론 그럴 겁니다. 다르지 않으면 구분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빨갱이 짓을 정당한 대통령 노릇이다. 빨갱이 짓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치인의 행위다.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이번에 선언을 한 것이냐. 그런 면이 좀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공산당을 정당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택 가능한 이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의 꿈과 문재인의 제안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범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 대통령인 공무원 문재인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십시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